또 외국인 매도 또한 좀 정점을 통과하고 있다. 선물 시장에서는 오히려 하락이 더 세게 배팅하기보다는 하락이 마무리되는 듯한 포지션 변화가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계속적으로 좀 매집을 해야 되는 이익 증가율 자체가 2배이기 때문에 코스피는 조금 상승 탄력이 조금 둔화될 것이고 오히려 코스닥이 조금 더 빠르게 올라가지 않을까? 아마 내년 1분기까지는 조금 코스피 대비 코스닥이 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24년은 훅 줄었고 25년에 반등을 했지만 23년은 못 벗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약했던 거고 증가율 자체도 24년은 마이너스 플러스긴 하지만 이때를 못 돌렸던 거고 근데 올해는 R&D 예산이 2010년 이후 가장 증가율 폭이 큽니다. 19.4%. 이번에는 코스닥이 조금 반짝반짝 할 수 있다 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 오늘 장의 수급도 의미 부여를 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11월에 어쨌거나 외국인들이 너무 많이 팔아서 코스피가 떨어진 건데 그 중심에 뭐가 있었냐? SK하이닉스가 있었다. 맞아요. 근데 오늘은 SK하이닉스를 외국인들이 대거 샀네. 네. 그리고 결과적으로 뭐 순매수했네. 네. 그러면 12월은 좀 달라질까? 이제 이런 로직으로 가는 건데 외국인의 어떤 매매 패턴이나 그 의미 부여에 대해서 부장님께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걱정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림 한번 보여드리면 9월 달에 7조 4천억을 샀고 10월 달에 5조 3천억을 샀고 11월 달에 14조 4천억을 팔았거든요. 그러니까 9월, 10월 산 거보다 더 많이 팔았다. 큰일 났다 라고 하시는데 이거 보면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딱 여기 분기점에 와 있어서 좀 차익 매물이 나온 거고 특히 11월 한 달 동안 아까 14조 정도로 팔았는데 반도체에서 11조 원인데 닉스가 10조 정도 돼요. 그래서 좀 많이 샀던 닉스라고 말하기 또 어려워요. 이 빨간색이 하이닉스거든요. 닉스를 보시면 올해 산 거보다 그러니까 작년부터 산 거보다 더 많이 팔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매수가 들어오긴 했는데 이게 추세적으로 방향성이 바뀔까라는 좀 고민을 하고 있고 반대로 요 까만색 같은 게 전자거든요. 뭐 2조 팔았다고 해도 거의 티가 안 날 정도로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2026년 탑픽스를 하면서 전자가 좀 더 매력적이다라는 말씀드리고 있고 그러면 닉스는 어떻게 되는 거냐라는 분들에 있어서는 좀 고민스럽긴 하죠. 좋은 건 다 알죠. 좋은 건 다 아는데 더 좋아질 수 있을까에 대한 퀘스천 마크가 계속적으로 던져지는 상황이고 전자 같은 경우는 더 좋아질 수 있는 게 많다라는 것들 플러스 뭐 그룹 차원에서의 자사주 매입이라든지 소각이라든지 배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들까지 있다 보니까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좀 선호도가 좀 높아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매도는 거의 정점을 지났다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재밌는 그림이 요 파란색이 외국인 선물 파생시장에서 누적 순매수인데 10월 달에 엄청나게 팔았습니다. 그리고 11월 초까지도 팔다가 최근 계속 샀어요.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선제적으로 매도를 해놨다는 거죠. 금액으로 따지면 10월 한 달 동안에 한 5조 9천억, 6조 정도를 팔았어요. 그랬다가 이제 11월 달에 오히려 시장이 빠지고 3,800선대 들어가고 하니까 삽니다. 그러니까 팔았던 것들을 이익을 확정하려고 하는 거죠. 그럼 무슨 의미냐? 외국인 입장에서는 더 빠지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오는 것 같다는 판단이고 또 하나 볼 거는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게 사상 최대 순매도다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당연히 사상 최대죠. 시가총액이 그만큼 높아졌으니까. 그래서 제가 많이 보는 것은 시가총액 대비 순매수 강도. 그러니까 시장이 커진 것만큼 외국인이 얼만큼 많이 팔았나 샀나를 볼 때는 시가총액 대비로 보는 게 되게 좋은데 10월 누적 순매수 강도를 보면은 뭐 2015년 이후 저점권에 왔고요. 20일도 저점권에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닉스를 중심으로 외국인 매도가 되게 거세게 나왔는데 그 또한 이제 정점을 지나고 있다. 이제 12월 지나고 이제 12월 1일 오늘부터 이제 QT는 중단되고요. 이제 12월 11일 새벽에 나오는 FMC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좀 봐야 되긴 하겠지만 그 또한 뭐 금리 인하 사이클이 아직까지 남아 있다라는 시그널만 주게 된다면 저희는 크게 우려하는 상황은 아니라서 아마 12월 초중반을 지나면서 좀 등락은 있다 하더라도 바닥을 통과하는 과정이지 여기서 추세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 그리고 그 중심에 있었던 외국인 매도 또한 좀 정점을 통과하고 있다. 선물 시장에서는 오히려
하락이 더 세게 배팅하기보다는 하락이 마무리되는 듯한 포지션 변화가 있기 때문에 네네. 지금부터는 계속적으로 좀 매집을 해야 되는 구간에 위치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에 일부에서도 저희가 선물 시장에 대한 외국인들의 변화들 한번 짚어주셨는데 네. 역시 그 중요한 만큼 부장님께서도 짚어주셨고 그러니까 소위 매도 물량이 정해진 건 아니지만 네. 목에 찼다라고 네. 표현을 하잖아요. 클라이맥스를 지났다. 네. 최악의 상황은 지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반등을 하고 있고 매수 강도 측면에서도 분석을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사실 10월 들어서 순매수 강도로 보면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보다 매수 강도가 더 높잖아요. 네, 훨씬 셉니다. 시가총액 규모를 생각하면 진짜 놀라운 거거든요. 네. 사실 그만큼 매수 강도가 나온다는 게. 그래서 저희는 전자의 매력도가 지금 상황에서는 좀 더 높은 거 아닌가라는 평가를 하고 있고 저희가 2026년 전망을 하면서 탑픽스에도 반도체 업종에 있는 전자를 조금 선호하고 있어서 그쪽을 조금 더 관심 있게 바라보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의 매력도를 가르는 기준이 지금으로서 네. HBM의 불안감 대비 레거시의 가격 엄청난 반등에 방점을 두시는지 아니면 하이닉스는 많이 올랐으니까 그리고 너무 많이 파니까 상대적으로 삼성전자가 더 좋아로 보시는지 아니면 결국엔 우리 시장에 대한 매력도로 삼성전자는 이제 패시브 자금도 더 네. 많이 들어가니까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더 크신 건지 지금 상황에서는 어떤 포인트가 가장 중요합니까? 일단은 앞으로 더 좋아질 만한 변수가 뭐가 있을까를 보는 거죠. 닉스 같은 경우는 잘하고 잘할 거고 좋은 거 다 알죠. 근데 여기서 내년 영업이익이 80조를 넘어서 90조, 100조를 찍을 수 있을까라는 것들에 대한 도전은 계속 받는 것 같아요. 이제 80조는 디폴트 값이. 디폴트 값이라기보단 지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정도의 뭐라 그러죠? 지붕, 천정 느낌이 있고 그래서 제가 많이 말씀드린 거는 1월 말에 이제 닉스의 컨퍼런스 콜, 그러니까 4분기 실적 발표하고 컨퍼런스 콜에서 2026년 실적 가이던스를 얼마나 주는지 네. 그게 또 하나의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여기서 80조, 90조를 깨버린다라고 하면 또 쭉 치고 올라가는 그림이 나올 수도 있겠죠. 네. 그리고 전자 같은 경우는 말씀하셨던 그대로인데 가격이 올라가는 것만큼 이익이 더 올라갈 수도 있고 그리고 생각하지 않았던 그동안 발목을 잡았다라고 하는 파운드리 쪽도 좀 업사이드를 볼 수도 있는 변수고 그리고 주주 친화 정책도 업사이드를 볼 수 있는 변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좀 맞물리면서 시장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수익률적인 측면에서도 닉스는 굉장히 많이 올랐고 전자도 많이 오르긴 했지만 닉스에는 한참 못 미치는 거고 네. 그런 가격 메리트, 밸류에이션 매력도 또한 전자에 대한 선호도를 조금씩 높여갔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 그 결과 최근 수급 변화에 있어서도 드라마틱하게 전자와 닉스가 좀 엇갈리는 그림이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그리고 반도체에 대해서는 의견을 많이 들었으니 네. 일부에서도 드렸던 질문 중에 하나가 코스닥 쪽으로의 이동은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라는 건데 일단은 큰 그림에서 코스닥 시장 자체 네. 중소형주에 대한 투자 의견은 어떻게 갖고 계세요? 저번에도 나와서 말씀드렸던 게 코스닥 좋게 본다라는 말씀드렸었잖아요. 다행히 좀 움직이고 있는데 요 그림을 먼저 몇 가지만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가격은 쌉니다. 그러니까 코스피 대비 싼 거예요. 네. 코스닥도 올해 40% 이상 올랐어요. 근데 코스피가 너무 많이 오르다 보니까 그리고 2년 넘게 2년 2개월 동안 일방적으로 코스피보다 약했어요. 이런 경우 별로 없거든요. 여기를 보시면은 매년 연초엔 한 번씩 튀어 올라줬는데 23년 하반기부터 쭉 밀려났던 거죠. 네. 이때 뭐가 있었냐면 R&D 예산 감익, 산업 정책에 대한 정책들이 좀 약했던 부분들. 그러면 첨단산업 성장주들이 길을 못 쓰는 거죠? 네, 길을 못 썼죠. 그리고 또 하나는 가격은 굉장히 싸진 거 맞아요. 코스피 대비. 네. 밸류에이션은 아직까지 100%가 넘어요. 비싸요. 네. 아까도 대표님께서 말씀해 맞아요, 주셨던 맞아요. 것 같은데 왜 그러냐 보시면은 요 회색이 코스피 선행 EPS인데 240대였던 게 지금 385 왔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올랐잖아요. 네. 근데 코스닥은 24년 1월 고점을 아직까지 못 벗어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12개월 선행이다 보니까 지금부터 어떻게 갈 거냐의 부분들은 25년 12월이면 26년 12월까지는 어느 정도 선반영됐다라고 볼 수 있겠죠. 네.
27년 이익이 중요한데 보시면은 27년 이익 증가율을 보면 그러니까 26년도 비슷해요. 그렇게 차이는 안 나요. 근데 27년이 코스피는 11.4, 코스닥은 26.6. 그러니까 이익 증가율 자체가 2배이기 때문에 네. 앞으로는 코스피는 조금 상승 탄력이 조금 둔화될 것이고 네. 오히려 코스닥이 조금 더 빠르게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은 저희는 그 수익률 갭을 메우는 네. 그런 그림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아마 내년 1분기까지는 조금 코스피 대비 코스닥이 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재밌는 그림이 이건데 요 그림 한번 보시면은 코스피하고 코스닥하고 계절성이 너무 뚜렷해요. 2월 달은 코스피가 어떻게 가든 간에 코스닥은 거의 오릅니다. 네. 3월 달은 비슷하고 4월 달부터 못하기 시작해서 거의 1년 내내 못해요. 이게 많은 분들이 대주주 요건 강화 때문에 그 12월 달에 매도했던 것을 매수하는 수급이 있어서라고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1월, 2월이 계속 이렇게 가기는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소형주도 마찬가지예요. 중소형주도 보시면 1, 2, 3, 4월 달까지 좀 강합니다. 코스피 대비. 이런 그림이 나오는데 그래서 왜 그럴까를 봤더니 아까 말씀드렸던 게 요 R&D 예산이 회색입니다. 23년에 훅 줄었고 24년에 훅 줄었고 25년에 반등을 했지만 23년을 못 벗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약했던 거고 증가율 자체도 24년에 마이너스 플러스긴 하지만 이때를 못 돌렸던 거고 근데 올해는 R&D 예산이 2010년 이후 가장 증가율 폭이 큽니다. 네. 19.4%. 산업정책 예산도 14.7% 늘어납니다. 규모 자체를 보면 사상최대로 다시 레벨업 돼요.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는 코스닥이 조금 반짝반짝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 그래서 그동안 부진했던 것들을 좀 캐치업하는 흐름들이 아마 1, 2월 좀 길면 3월까지 그래서 11월, 12월 달에 흔들릴 때마다 잘 모아놔서 이제 1분기까지는 좀 끌고 가도 되는 그림들이 지금 열려져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죠. 알겠습니다. 워낙 그리고 연초에 뭐 제약바이오 학회 모멘텀들도 네, 많고 네. 정책발도 연초에 많이 있고 맞아요. 가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예산안이 확정되면 이제 예산이 배분되고 그렇죠. 연초부터 집행이 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관련 산업들에 대해서는 화기가 돌겠죠. 그리고 지금 한국 정부 입장에서도 전체 예산을 8.1% 늘어나는 상황에서 R&D 예산이 19.4% 그리고 산업정책 예산이 14.7%라고 한다면 굉장히 큰 폭이 증가거든요. 네. 그리고 제가 저번에도 나와서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11월 4일이 약간의 예고편이었어요. 11월 4일 날 코스피가 100포인트 넘게 빠졌거든요. 네. 코스닥은 1% 정도 올랐습니다. 그때 뭐가 있었냐? 대통령 시정연설이 있었어요. 네, 네. 그래서 그때 예산을 설명하면서 첫 번째 발언이 AI, 인프라 투자, R&D 이 얘기를 계속했거든요. 네. 그러면 코스닥 된다. 정책에 좀 반응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생각했는데 다행히 여러 가지 펀드, 성장 펀드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왔고 연금이나 이런 쪽에서도 변화가 있다 보니까 좀 긍정적인 흐름들. 그러니까 정책, 가격 메리트 그리고 실적에 대한 부분들 거기다가 그리고 심리까지 그리고 유동성까지 받아쳐주고 있어서 한번 관심을 갖고 기대해 보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고통스러우실 수도 있는데 네. 두세 가지만 더 아니 괜찮습니다. 드리겠습니다. 그 코스닥 설명해 주시면서 뭐 EPS나 아니면 밸류 측면 얘기해 네. 주셨는데 앞서서도 그러니까 같은 사안 가지고 좀 다른 질문을 드리긴 했는데 알테오젠 이전 상장이 되면 EPS 코스닥의 EPS나 밸류 측면에서도 수치 변화가 꽤 클 것 같은데. 네, 맞아요. 그러면 방금 말씀하셨던 그 논리들이 좀 훼손될 가능성은 없을까요? 뭐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크게 훼손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정도는 그 정도는 아닐 것 같고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저희가 내년 탑픽으로는 뭐 저희가 하반기 전망을 하면서도 말씀드렸던 반도체 2차 전지가 되게 매력적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네. 여기에 플러스 수출 성장주로 봐야 된다는 말씀 많이 드리고 있거든요. 수출 성장주로 봐야 되는 이유는 요 대표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요 그림을 한번 보시면은 가치주 대비 성장주 상대 강도인데 어마어마하게 튀었잖아요. 네. 근데 반도체하고 2차 전지가 다 끌고 가고 대표적인 성장주라고 하는 제약바이오랑 인터넷이 못했어요. 자, 그럼 왜 이렇게 못했을까? 실적이 나쁜가? 아닙니다. 실적은 인터넷은 쭉 치고 올라가요. 내년까지. 밸류에이션은 역사적으로 저점권이고 네.
그리고 제약바이오도 1분기까지는 실적이 좀 흔들리지만 쭉 치고 올라가고 밸류에이션은 역사적 저점이고 봤더니 요 그림 때문인 것 같아요. 요게 요 빨간색 파란색이 뭐냐면 코스피 대비 상대 강도입니다. 네. 코스피보다 잘하냐 못하냐 이 문제고 회색은 국채예요. 보시면은 여기서 금리가 떨어지면서 움직움직했거든요. 이때 그러다가 꼬꾸라지기 시작한 게 채권금리가 5월 저점으로 올라오면서 이게 상대적으로 약했던 것 같아요. 예. 자, 근데 지금 채권금리가 이 3년물이 뭐 3%를 넘고 뭐 난리가 났는데 더 올라갈까? 그렇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저희는 요게 슬로해지면 이게 치고 올라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러면은 반도체, 2차 전지, 뭐 저희는 자동차까지 좋게 보지만 제약바이오 인터넷이 움직임직하면 앞서 말씀하셨던 뭐 알테오젠이나 이런 이슈도 있기는 하겠지만 성장주들에 대한 흐름들이 재부각되면서 좀 탄력적인 움직임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보여주신 저 국채 상관관계 표 네. 너무 좋네요. 네. 그래서 그냥 주가로 보면 잘 안 보이는데 예. 코스피 대비 상대 강도로 보면 명확합니다. 제약바이오는 마이너스 0.73이면 굉장히 높은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채권금리, 국내 채권금리가 안정되면 국내 성장주들이 두각을 나타내면서 코스닥도 다시 한번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여지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거기다가 최근 소부장도 괜찮고, 그죠? 최근 들어선 소부장도 좀 움직하고 있고, 2차 전지도 막 움직이잖아요. 여기에 인터넷 제약바이오만 좀 더 붙여주면 좀 더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생긴다. 키는 국내 국채금리가 꺾이냐. 근데 저희는 지금 좀 오버슈팅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요게 좀만 안정돼도 코스닥의 상승 탄력은 지금보다 더 세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2, 3주 전쯤에 거의 약간 발작을 일으켜는 스파이크가 났었는데 채권금리에서 이제 대부분의 시장에서 뷰는 어느 정도 상단에 와 있고 지금이 오히려 채권 시장에서도 매수하기 괜찮은 포인트다, 타이밍이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그 맥락에서 이런 인터넷이나 제약바이오 쪽에 대한 매력도도 그 상관관계로 봤을 때 충분히 매력적이겠네요. 네. 어떤 말씀하시려고 좀? 그게 채권 시장이 안정되려면 조금의 시간은 필요한 것 같긴 해요. 왜 그러냐면 최근 채권이 워낙 튀어서 거래가 연말까지 거래를 스탑한 데들이 많아졌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쉽게 말씀드리면 거래가 완전히 쪼그라들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약간만 불안해도 또 튈 수 있긴 해요. 그리고 반대로 생각하면 약간만 안정돼도 훅 꺾어질 수도 있고 아직까지는 변동성 구간이니까 확실하게 움직이려면 이제 내년 연초가 돼서 새해에 이제 거래가 다시금 재개된다면 조금 풍부한 유동성 환경 하에서 좀 안정되는 흐름들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래서 자꾸 11월, 12월 말씀드렸던 게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말자. 근데 지금부터 좀 모아가는 게 좀 더 유리한 전략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자료와 포인트를 설명을 해주셨고요. 또 수급적인 변수도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앞에서도 BOJ 얘기는 잠깐 했는데 금리 인상을 통해서 왜냐면 우리가 너무 작년에도 한번 올해도 한번 막 데이다 보니까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에 대해서 신경을 아니 쓸래야 안 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긴 하죠. 과연 이 충격이 예전과 같을까 아니면 그 정도는 아닐까? 그거는 제가 자료에도 여러 번 썼는데 2024년 8월에 충격이 되게 커요. 근데 그때는 뭐가 있었냐면 엔캐리 쇼크만 있었던 게 아니라 미국 경기 침체 있었습니다. 샤메 법칙. 저 처음 들었었거든요 그때. 저는 기억력이 짧은 편인데 8월 5일이에요. 기억한다니까 제가 방송하던 날이어가지고 맞아요. 세상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날은. 그리고 제가 아무리 뭐 온갖 군데를 가서 경기 침체 없다라 그래도 확률로 막 97.5%다, 막 98%다 막 그러니까. 근데 그때 그 두 가지가 겹쳤던 거죠. 미국 경기 침체 쇼크. 거기다가 엔캐리 청산 쇼크. 근데 이게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그때 왜 엔캐리 청산 쇼크가 그렇게 컸냐면 모두 다 쇼패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정확한 숫자가 기억나진 않지만 1년 6개월인가 매도를 누적해서 한 24,000 계약 이 매도로 쌓여 있었어요. 3만 계약인가 그 정도 쌓여 있다가 그걸 3주 만에 플러스 2만 계약, 4만 계약 정도를 3주 만에 뒤집었거든요. 그러니까 1년 6개월 동안 쌓아뒀던 매도를 3주 만에 뒤집어 버린 겁니다. 지금은 여전히 엔화 강세 배팅이 세요.
그래서 그 정도의 충격은 아닐 거다. 약간 기스를 내거나 약간 흔들 정도의 변수는 될 수는 있지만 그 정도의 쇼크를 걱정하기는 조금 너무 과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엔캐리 청산 쇼크는 너무 걱정하지 말자. 근데 엔화가 약세가 너무 심하게 가도 문제예요. 엔화 약세가 너무 심하게 가면은 원달러율도 더 항마음률을 높일 거고 네. 엔 약세가 심해지면 달러에 대해도 부담이 생길 거고 그래서 환율 변수에 좀 영향을 줄 수 있어서 저는 오히려 BOJ가 좀 브레이크를 걸어주는 게 좀 시장에는 나쁘진 않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질문입니다. 12월의 첫 거래일이니만큼 12월에 가장 큰 변수이자 변곡점 앞에서 FOMC 얘기도 했습니다만은 FOMC와 부장님이야 워낙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네. 그거 외에는 혹시 더 신경 쓸 게 있을까요? FOMC가 가장 큰 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예산안 통과 지금 예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예산안 통과 그리고 시행되는 것들 집행되는 것들 그리고 이제 연말 되면은 또 항상 나오는 대주주 양도세 네. 그 영향으로 수급 변수가 있으면 그때 사야 된다. 항상 경험하지만 다 겁먹거든요. 그때 사야 되는 거다라는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내년까지 시장 흐름을 보면 지금 조정이 되게 건전한 조정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고점에서는 좀 많이 내려온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거의 1940포인트가 오른 다음에 한 400포인트 정도 조정받는 상황이거든요. 이 정도 조정은 충분히 감안할 수 있는 부분이고 만에 하나 언더슈팅이 있다거나 만약에 시장에 크게 충격을 받는다라고 하면 적극적으로 사야 됩니다. 지금은 펀더멘탈이 좋아서 경기가 좋아서가 아니라 금리나 얼마 많이 해 재정 얼마나 쏟아부어 돈 얼마나 풀 거야 여기에 모두 몰입돼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경기 변수로 인해서 정책이 어떻게 되는지가 중요한 구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만에 하나 경기가 되게 불안정해진다. 갑자기 고용지표가 막 안 나와서 그리고 또 지금 계산해 보니까 실업률이 4.6을 넘으면 또 잠수를 가지고 나올 수 있어요. 그런 사태가 벌어진다라고 하면은 단기적으로 충격 받겠죠. 근데 그렇게 되면 미국 금리나 더 많이 할 수 있고 재정 더 풀 거고 거기에 따라서 중국도 더 센 드라이브 걸 거고 그러면은 여기에 상응하는 정책이 더 세진다라고 봤을 때 저는 변동성이 있다 하더라도 정책적 대응이 더 강해진다면 사야 되는 거지 피할 건 아니다 라는 말씀드리고 있고 AI 버블도 버블에 대한 논란이지 버블이 언제 붕괴될지 모르니까 당분간은 즐길 때다. 지금은 변동성이 있다면 사야 되는 구간이다 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얘기는 향후 차차 다룰 일들이 많겠지만 잠깐 그냥 마무리 지으면서 드리고 싶은 게 대신증권은 내년 코스피 상단 4천 아니요. 원이었나요? 5,300 제시했습니다. 내년에 5,300. 네. 근데 요 그림 보면은 저희는 상반기까지는 쭉 치고 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1월, 12월에 좀 변동성은 있겠지만 그냥 이 변동성을 끝으로 큰 상승이 한번 오고 하반기는 조금 고민된다라는 정도예요. 하반기에 어떻게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변수가 너무 많아요. 5월 달에 신임 연준장 들어오잖아요. 네, 맞아요. 그때는 이제 정치 뉴스 보는 거죠 뭐. 네. 그리고 6월 달에 우리 한국 지방선거, 네, 11월 달에 미국 중간선거. 맞아요. 그러면은 이제 연준이 이제 어떤 스탠스를 보일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조금 걱정하는 게 물가예요. 저희는 상반기까지는 물가를 트럼프가 어떤 수를 써서든 눌러놓을 것 같아요. 네, 최근 보시면 커피값이 비쌉니다 하면 관세 내려주고 뭐 비쌉니다 하면 관세 없애주고 막 이러잖아요. 네, 네. 물가에 혈안돼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잡으려고 할 텐데 이제 그 고삐가 풀리는 시점이 저희는 하반기, 4분기 늦어지면 내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은 통화 정책에 대한 부분, 채권금리와 달러가 어떻게 변하는지 그게 조금 불안정해서 하반기는 약간 불안정할 수 있다 정도로 말씀드리고 이게 하나둘씩 실체가 확인되면 좀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겠지만 일단은 상반기 그림들이 좋으니까 세게 배팅을 하고 또 이러면 또 질문하시더라고요. 만약에 연준 시장에 와서 막 금리 인하 막 하면 어떡하냐고 큰일 나는 거 아니냐고 일단 즐겨야 된다. 돈 많이 풀리면 난리가 날 거다. 그러면 물가 튀고 그건 나중 문제다. 네, 일단 그렇죠, 즐기자. 그래서 이게 연장될지 아니면 빨리 꺾일지의 차이는 있지만 일단은 지금은 잘 모아가서 최소한 내년 상반기까지는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구간이다라는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2분기 되면 저희 둘은 이제
경제면 보기 전에 국제정치면부터 그죠, 보고 그죠. 거기에 따라서 질문을 그때 또 드릴 테니까 알겠습니다. 그 전까지는 한번 즐겨보시죠. 네, 그리고 그러시죠. 내년 상관도 한번 열어두면서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장님과는 이 정도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대신증권 FICC 리서치부 이경민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금융투자로 돈 벌기 쉽지 않으시죠? 그런데 불가능한 것도 아니죠. 글로벌 IB 트레이더의 눈으로 본 더 넓은 금융의 세계, 그들의 투자의 기술 정말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